자, 새 파일을 먼저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완전히 새로운 주제가 될 거예요. 구글 콜앱 새로 만들어 주시고요. 저희가 5번째 파일이군요. 5번. 여기서는 리그레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게 회귀라는 뜻이에요. 회귀. 일단 연결을 먼저 하겠습니다. 연결. 어떤 내용을 다룰 건지를 먼저 머신러닝에서 나오게 되는 그 용어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제가 머신러닝 처음 시작하던 날 그 강의 노트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머신러닝 우리말로는 기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분야, 인공지능이죠. 컴퓨터한테 이런 거를 예측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네. 그 인공지능의 한 가지 분야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머신러닝의 종류들을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기계학습의 그 분류가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지도학습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비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일종의 지도학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누는 기준은요. 학습을 시킬 때 혹은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 또는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델을 훈련을 시킬 때 사람의 개입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누는 분류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훈련 방식에 따라서 온라인 학습, 배치 학습이라고 나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샘플, 인스턴스 기반이냐 아니면 어떤 공식 기반이냐에 따라서 사례 기반 인스턴스 베이스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사례 기반 학습의 반대가 뭐였더라? 갑자기 또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모델 기반 학습. 사례 기반 학습, 모델 기반 학습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 분류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분류 기준은 학습을 시킬 때, 훈련을 시킬 때 사람의 개입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어떻게 들어가느냐, 사람의 개입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지도, 비지도, 그리고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 세 가지 분류로 나누게 됩니다. 지도학습은 영어로 슈퍼바이즈라고 하는 단어가 관리, 감독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관리, 감독하다라는 뜻이어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컴퓨터 기계가 학습하는 내용을 사람이 감독한다 라고 해서 이거를 지도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이것도 대문자로 쓸게요. 굵은 글자로 쓸게요. 이렇게 하시면 굵은 글자가 되고요. 비지도 학습은 슈퍼바이즈드의 반대말, 앞에 on을 붙여주면 반대말이 되죠. 지도를 하지 않는다,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비지도 학습이고요. 비지도 학습이고 강화학습은 영어로 reinforcement. 이게 강화란 뜻이에요. 강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를 해드리면 지도학습은 레이블,
있는 데이터를 학습할 때,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로 훈련을 시킬 때,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을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거, 지난주와 이번 주에 했었던 게 전부 다 지도학습이에요. 물고기의 품종을, 어종을 알아맞히는 거,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 물고기 50마리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40마리가 있었는데 40마리 중에 웨이트와 랭스가 어떻게 됐을 때는 돔이고 웨이트와 랭스가 어떻게 되면 빙어다. 이렇게 레이블들을 전부 알려줬죠. 그렇죠? 어떤 특성이 있는 데이터는 돔이다. 어떤 특성이 있는 거는 빙어다라고 레이블, 다시 얘기해서 타겟. 그 타겟을 우리가 훈련시키려고 하는 KNN에다가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이게 지도학습.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문제 알려주고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서 답까지 딱 알려주는 거. 그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을 비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예를 이렇게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애들한테 여러 가지 도형들을 주면서 선생님이 자, 요거는 동그라미야. 요렇게 생긴 거는 삼각형이야. 요렇게 생긴 거는 사각형이야. 라고 알려주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이거는 뭘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게 레이블이란 말이에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데이터와 레이블들을 알려주고 얘가 뭔지 물어보는 거. 이게 지도학습이고요. 지도학습이고 선생님이 그냥 도형들을 가지고 놀라고만 시키는 거예요. 자, 너희들 이거 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놀아. 그러다가 자, 그거를 너희들이 비슷한 것끼리 모아봐. 그냥 이렇게 시키는 거죠. 동그라미다, 세모다, 네모다라고 하는 이런 레이블들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가지고 놀라고 그러니까 특성들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너희가 비슷한 특성이 있는 것들로 구분을 해봐 라고 하면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나누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동그라미와 각진 모양이 있는 삼각형과 네모를 하나로 모으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고 때로는 동그라미와 세모와 네모를 구별해서 세 가지로 분리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레이블을 주지 않고 정답을 주지 않고 스스로 구분을 하게끔 하는 그런 것을 비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과 벌칙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훈련을 시키는 방법을 강화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심리학 실험 말씀을 드렸었어서 쥐들을 가지고서 실험을 했었던 거 사실은 진짜로 있었던 실험이에요. 박스 안에 쥐를 가둬놓고 박스 안에다가 쥐를 가둬놓고요. 이 박스 안에 버튼 2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빨간 버튼, 파란 버튼. 쥐가 박스를 돌아다니다가 우연찮게 버튼을 눌렀는데 치즈가 떨어지고 다른 버튼을 눌렀는데 거기에서는 찌릿하고 전기 감전이 일어나고 그러면 쥐는 이런 과정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 그 치즈가 떨어지는 자기한테 먹이가 주어지는 버튼만 계속해서 누르게 되더라. 실제로 있었던 실험이고요. 약간 좀 동물학대 같죠. 네. 근데 그게 바로 보상과 벌칙이에요. A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면 보상을 주고 B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면 벌칙을 줌으로써 그 행동을 유도를 하는 거죠. 보상이 있는 쪽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학습 방법을 강화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학에서 사용이 되고 있죠. 학교에서
어떤 뭔가 우수한 뭐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활동을 했을 때는 상장을 주죠. 그 다음에 뭔가 안 좋은 일을 했을 때에는 벌칙을 주죠. 네, 뭐 정학을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밖에 나가서 손들고 서 있어라거나 네. 학교에서도 보상과 벌칙을 통해 상과 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학생들이 상을 받는 쪽으로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사람이 거기에 무조건 따라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벌 받아도 꾸준하게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긴 있겠죠.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기계학습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지도학습에서 크게 분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도학습의 분야 두 가지는 분류 그리고 회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류는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class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회귀는 regres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류는 말 그대로요. 클래스를 분리해내는 거예요. 클래스를 분류를 해내는 게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룬 문제가 딱 두 개가 있죠. 물고기 어종 분류. 그 다음에 아이리스, 붓꽃의 품종 분류. 붓꽃의 종류 분류. 그죠?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는 도미하고 빙어 두 가지 이진 클래스, 바이너리 클래스 분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붓꽃에서는 다중 클래스 분류였었죠. 다중 클래스 분류. 세토사, 벌시컬러, 버즈니까 세 가지 품종을 분류해내는 문제. 그러니까 레이블이 카테고리 타입인 경우 0, 1, 2 숫자로 볼 수 있지만 0, 1, 2를 카테고리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인데 그 레이블이 카테고리 타입 변수인 경우가 분류 문제고요. 회귀 문제란 수치 다시 얘기해서 숫자값을 예측하는 것을 회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얼마 정도의 집값일 거냐? 뭐 강남구에 뭐 20평짜리 아파트고 역에서 100m 떨어져 있고 주변에 편의점 몇 개 있고 이러면 아파트값 얼마일까? 그다음에 강동구 혹은 뭐 강북구에 똑같은 20평에 지하철역에서 몇 미터 떨어져 있고 편의점 몇 개 있으면 집값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숫자를 예측하는 것을 regres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regression. 그래서 지도학습에는 딱 두 가지예요. 분류와 회귀. 저희가 전 시간까지 했었던 게 분류 문제였었고요.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게 회귀. 숫자 값을 예측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비지도 학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그거예요. 레이블 없이 그냥 컴퓨터 보고 네가 전체 데이터를 2개로 분류해봐, 3개로 분류해봐, 뭐 4개로 분류해봐 이렇게 클러스터의 개수만 지정해주고 알아서 분리하게끔 하는 그런 게 비지도 학습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다루게 될 거고요. 강화학습은 저희가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상 강화학습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보통 그러니까 예만 말씀을 드리면 강화학습이 같이 사용되는 분야는 신경망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그 인공신경망을 사용한 인공지능 분야가 있어요. 이것도 머신러닝의 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신러닝의 한 가지 분야 중에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 딥러닝과 신경망을 이용한 딥러닝과 그리고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말 유명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알파고와 알파제로.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못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아마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자, 이렇게 해서 기계학습의 분류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거는 회기예요. 회기. 먼저 문제를 먼저 정의를 해드릴게요. 문제 정의. 제가 GitHub에 드린 그 피쉬 데이터셋이 있을 거예요. 그죠? 피쉬 데이터셋에서 퍼크라고 하는 품종이 있어요. 그게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농어라고 하더라고요. 퍼크라고 하는 그 생선 종류가 있는데 농어의 무게를 예측하는 문제를 다루려고 해요. 피쉬 데이터셋에서 농어의 무게를 예측하는 문제를 하려고 하고요. 자,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선 농어의 길이만 가지고서 농어의 길이 렌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거예요. 렌스. 길이로만 무게, 웨이트를 예측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농어의 모든 특성들, 농어의 여러 가지 특성들, 랭스도 있고요. 랭스도 있고 아마 대각선 길이도 있을 거예요. 다이어고날, 그다음에 등등등 더 있었죠. 하이트, 위드스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농어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다 사용을 해서 특성들로 무게를 예측하는 두 가지로 해볼 거예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결국 우리가 수식으로 사용을 하면 첫 번째는 수식으로 사용하면 이거예요. y는 a, x 더하기 b에서 무엇을 찾겠다? a와 b를 찾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x에 무엇을 넣어주면 x에 농어의 길이를 넣어주면 무엇이 리턴이 되는? 농어의 웨이트가 리턴이 되는 수식을 찾을 수 있을까인 거죠. 이런 문제인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1차 랭스에 대한 1차 방정식의 기울기와 y절편을 찾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게를 뭐의 함수로? 랭스의 함수로 생각을 해서 랭스만 있으면 무게를 예측할 수 있겠느냐가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웨이트를 A 뭐 곱하기 랭스 더하기 B 곱하기는 X 생략하고 그냥 점으로만 찍을게요. A 곱하기 랭스, B 곱하기 뭐 다이어고날, C 곱하기 뭐 하이트 등등등 이런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무게를 계산할 때 랭스를 알고 다이어고날을 알고 하이트를 알면 이런 모델을 가지고서 무게를 계산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곱해지는 뭘 찾겠다? 길이에 곱해지는 개수, 다이어고날에 곱해지는 개수, 하이트에 곱해지는 이런 개수들을 찾아서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 그 무게 어떤 물고기가 들어오더라도 찾아 예측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문제를 할 때에는 두 가지 알고리즘을 써볼 거예요. K에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아서 예측할 수도 있어요. 숫자도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KNN을 이용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문제에서. 근데
그 KNN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어떤 점이 KNN의 단점인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회귀 문제에서 KNN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장점과 단점 중에서 장점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단점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럼 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또 다른 알고리즘, 그 단점이 해결되는 또 다른 알고리즘이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는 KNN 하지 않고 리니어 리그레션으로만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저희가 하게 될 문제예요. 하게 될 문제고, 자, 그러면 일단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임포트들을 먼저 넣을게요. 임포트 필요한 것들. 우선 여기까지는 넌파이, 그 다음에 판다스 as, 네. 그 다음에 매트플롯립, 점 파이플롯 as plt. C본까지만 넣을게요. C본 as SNS. 자, 여기까지는 데이터 분석할 때 필요로 하는 녀석들이고요. 그래서 뭐 미드 CSV, 그다음 넘파이 함수들, 그다음에 그래프 그릴 때 이런 것들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데이터가 만들어졌으면 제일 처음에 트레인 테스트 분리를 할 거예요. 그죠? 트레인 테스트 분리를 할 거기 때문에 from scikit-learn 모델 셀렉션이에요. 임포트가 모델 셀렉션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셋이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분리가 되면 훈련시킬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scikit-learn 중에서 K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 그게 뭐냐면 네이버스의 import K네이버. 자, 제가 이거 한번 설명드렸죠. 클래시파이하는 분류 문제, 리그레서는 회귀 문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레이블의 클래스들을 분리를 하겠다, 클래시파이어. 숫자를 예측하겠다, 리그레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무게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리그레서. 자, 이게 머신러닝 모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것 말고 또 하나의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을 할 건데, scikit-learn 중에서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선형 모델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여기에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것도 머신러닝 알고리즘이에요. 둘 다 숫자를 예측할 때 사용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리그레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KNN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 모듈은 네이버스. 그 다음에 선형 회귀라고 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선형 회귀라고 하는 알고리즘인데 들어가 있는 거는 선형 모델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어요. 이 선형 모듈에는 리니어 리그레션 말고도요, 굉장히 많은 클래스들이 더 있어요. 찾아보시면 뭐 이게 뒤쪽에 있죠. 뭐 ARD 리그레션, 베이지안, 리치, 엘라스틱 넷,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감마 리그레서, 허버 리그레서, 사실은 저도 안 써본 것들이에요. 여기는 라쏘, 라쏘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나중에 등등등. 그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등등등. 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전부 다 선형 모델로 분리가 되는 알고리즘.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일단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더 많은 것들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KNN까지만 사용을 하면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할 때 필요한 것들은 나중에 임포트를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하고요.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생성하고 모델 만들고가 생성하고죠.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훈련시켰으면 예측을 해보겠죠. 분류를 하면 돼요. 정확도를 계산하면 돼요. 몇 퍼센트를 맞췄고 몇 퍼센트가 틀렸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지금 숫자를 예측하는 거죠. 무게가 몇 그램이냐 이걸 예측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평가를 내려야 될까요? 정확도로 평가를 내리면 안 될 거예요. 정확도라고 하는 거는 몇 퍼센트 정확하냐 이거란 말이에요. 10개 중에 9개가 정확하냐 1개가 틀렸느냐 뭐 이런 거. 그럼 90%. 근데 이거는 숫자 예측이죠. 숫자 예측. 정확도라고 하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실제 값이 있는데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빼주는 거예요. 이거를 예측이라고 붙일까요? 예를 들어서 실제 물고기의 무게가 100g이었는데 예측값은 90g이었다. 그러면 오차가 얼마? 오차가 10g. 실제 값이 100g인데 예측을 105g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은 오차가 마이너스 5g. 근데 플러스 5냐 마이너스 5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절대값을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오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예측하는 문제에서는 오차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오차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오차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테스트할 샘플이 10개면 오차가 10개가 나오는 거고요. 맞아요? 테스트하는 샘플이 100개가 있으면 오차도 100개가 나오겠죠. 100개의 실제값과 100개의 예측값이 있으니까 100개 샘플에 대한 오차 100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걔네들을 평균을 내는 거예요. 오차들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평가 지표가 되는 거예요. 테스트하려고 하는 세트에 오차들을 계산해서 오차들의 평균이 작은 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차가 데이터 하나가 오차가 얼마나 작으냐가 아니라 전체의 오차들의 평균을 계산했을 때 걔네가 얼마나 작으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내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가 필요하냐면 매트릭이 필요한 거예요. 매트릭 평가 지표. 회계 문제에서의 평가 지표는 크게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mean squared error. MSE라고 부릅니다. MSE. 그 다음에 mean absolute error. 자동 완성되죠. 자동 완성되는 거 이용하시면 오타 없이 코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평균 제곱 오차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평균 절대 오차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R2 스코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 세 가지가 mean squared error, mean absolute error, R2 스코어라고 하는 게 회계 문제에서의 평가 지표예요. 평가 지표. 둘 다 이 mean squared error나 mean absolute error나 둘 다 에러들의 평균을 계산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제곱한 에러들의 평균을 계산할 거냐, 에러들의 절대값의 평균을 계산할 거냐, 그런 의미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에러들의 제곱한 값을 평균을 낼 거냐, 에러들의 절대값을 평균을 낼 거냐, 그런 얘기고요.
평균적으로 에러가 작게 되면 MSE가 작거나 MAE가 작거나 둘 다예요. 둘 다. 그래서 여기서의 평가 지표는 얘네들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좋은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회귀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스케일링 방법이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변환하는 방법들이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필요할 때 여기다 임포트를 더 추가를 하고요.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임포트를 할게요. 이거는 KNN 알고리즘을 사용한 예측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리니어 리그레션이 우리말로 옮기면 선형회귀거든요. 선형회귀 알고리즘을 사용한 네, 자 이제 필요한 임포트들은 됐고요. 필요한 임포트들은 됐고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데이터 준비. 피쉬 셋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피쉬 셋을 가지고 와야 되고요. GitHub 잠깐만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 파이썬. 지금 머신러닝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죠. 여기 fish.csv 있죠. 요거 사용할 거예요. 요거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read CSV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read CSV 할 수 있어야 되니까 row 버튼에서 링크 주소 복사. row 버튼에서 링크 주소 복사. 자, 이거 되셨으면 fish CSV 파일 CSV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row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GitHub 주소고요. GitHub 주소에 row 그러니까 원본 파일 이름이 fish.csv. 자, 우선 데이터 프레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CSV 파일을 읽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먼저 만드셔야 돼요. fish 그냥 fish라고만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 df라고 붙여도 좋을 것 같긴 한데 판다스 우리 이미 판다스 인풋 했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read CSV 맞아요. 여기에다가 파일 이름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고요. 데이터 프레임 인포부터 볼게요. 인포를 보시면 클래스는 데이터 프레임 그러니까 맞는 것 같죠? 그 다음에 행은 159개 물고기 샘플이 159개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컬럼은 6개가 있어요. 순서대로 물고기의 어종부터 5개의 특성들 웨이트부터 위드스까지 5개의 특성과 그 다음에 물고기의 물고기 종류를 그 컬럼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헤드를 출력을 해보면 어떤 모양인지 더 잘 알 수 있죠. 스피시스, 웨이트, 랭스, 다이어고널, 하이트, 위드스가 있는데 자 우리는 랭스를 독립변수로 웨이트를 종속변수로 해서 랭스를 알았을 때 웨이트를 알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모든 어종을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어종만 선택해서 농어라고 하는 어종만 선택해서 농어의 랭스를 알았을 때 농어의 부계를 예측할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그 농어가 퍼크라고 되어 있어요. 퍼크를 볼게요.
원래는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fish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fish 데이터 프레임에서 포크 농어예요. 농어의 weight와 length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나중을 위해서 그냥 농어를 선택을 할게요. 농어를. 컬럼은 전체를 다 선택할게요. 나중에 이것도 할 거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농어의 여러 가지 특성들도 우리가 가져올 거기 때문에 농어라고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 만들어 두면 거기에서 랭스 웨이트만 따로 뽑아내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할 때에는 농어의 그냥 데이터 프레임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피쉬 데이터 프레임에서 농어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퍼크라고 할까요? 퍼크.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피쉬에서 스피시스, 어종의 이름이 퍼크인 거를 찾으면 되는 거죠. 불리언 인덱싱. 피쉬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 중에서 스피시스의 값이 뭐랑 같으면 퍼크랑 같으면 전체를 다 선택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불리언 인덱싱만 딱 써버리면 끝나요. 퍼크 출력해 볼까요? 출력해 보시면 너무 많은 게 한꺼번에 출력이 되고 있죠. 그냥 퍼크의 인포를 보죠. 퍼크의 인포를 보면 어종 그 물고기 개수는 몇 개? 56개. 그러니까 농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56마리. 아까 위쪽에서는 159마리였죠. 159마리의 물고기 샘플들 중에서 농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56마리고요. 56마리고 우리가 컬럼에 대해서 따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컬럼은 전체가 다 선택이 됐습니다. 선택이 됐고 그 다음에 다른 어종은 들어가 있지 않을 거예요. 퍼크와 일치하는 것만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거는 들어가 있지 않을 거고 퍼크의 헤드 보시면 헤드를 찍어보든 그 다음에 테일을 찍어보든 이 어종이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퍼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랭스를 알고 있을 때 무게를 알 수 있겠느냐? 무게가 랭스를 알고 있을 때 랭스를 가지고서 무게를 알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요. 목적이고 수식에서 제가 이렇게 썼을 때 왼쪽이 우리가 알고 싶은 관심 변수, 그죠? 얘가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타겟. 이게 타겟이 되는 거죠. 타겟인데 이번에는 클래스가 아니라 숫자인 거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데이터죠. 데이터. 그죠? 사이클러는 데이터가 몇 차원 배열이기를 원해요? 데이터는 횡과 열을 가지고 있는 2차원 데이터이기를 원해요. 이게 데이터잖아요. 그죠? 이게 데이터니까 이거는 몇 차원 데이터? 2차원 데이터죠. 컬럼이 하나만 있어도 2차원 데이터 프레임, 2차원 배열이기를 원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고요. 타겟은 몇 차원 배열이기를 원해요? 사이클러는 1차원 배열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방법이 선택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선택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사이클런 패키지를 이용하실 때 X, 라지 X 이거는 2차원 배열.
이게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특성이고 그 다음에 소문자 y 이렇게 하면 얘는 우리가 예측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선택을 했네요.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게 웨이트를 이거 전체로 알아내고 싶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랭스만 가지고서 웨이트를 알아내고 싶다. 우리 문제는 이거죠. 우리 문제는 이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랭스는 2차원 배열로 빼야 되는 거고요. 2차원 배열로 빼야 되고 웨이트는 타겟이기 때문에 1차원 배열로 빼주셔야 돼요. 그래야 워닝 없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워닝이나 에러 없이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네, 일단은 퍼크까지만 딱 이렇게 했고요. 퍼크까지만 했고 여기에서 독립변수, 종속변수란 얘기 좀 제가 말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뽑아내는 방법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훈련시키고 결과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으셨죠? 뭐 그냥 기존에 사용했었던 거에서 부분 집합만 다시 뽑아낸 형태이기 때문에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